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 집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돈까지요. 붙잡고 물었더니 남편은 사과 대신 이 말만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 땡기면 원금까지 다 뽑아. 제가 지금부터 처음 단서가 뭐였는지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요. 제 노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들어온 날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생했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오늘도 하루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회사에서 받아온 꽃다발을 거실 한쪽에 툭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채널만 계속 돌리고 뉴스 자막만 멍하게 보고 입은 다물고 제가 주방에서 물 끓이며 슬쩍 물어봤죠. 피곤하지 않아요? 남편이 리모컨을 쥔 손을 놓지도 않고 말하더라고요. 피곤한 게 아니라 이상하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있으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바로 씻고 자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보는 그 모습.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남편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퇴직하고 며칠 지나서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씹다가 숟가락을 툭 내려놓더니 말해요. 말투가 결심한 사람 말투가 아니라 길 잃은 사람 말투였어요. 여보 나 치킨집이나 해볼까? 솔직히 그 말 너무 흔하잖아요. 퇴직한 남자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 근데 그날 남편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긴커녕 안쓰러워서 속이 아프더라고요. 치킨집을 왜요 갑자기? 남편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라서요. 치킨집이 쉬워요. 권리금, 임대료, 인테리어, 배달 수수료, 기름가. 그리고 당신 체력은요? 새벽까지 일해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입을 다뭅니다. 숫자가 나오면 기가 꺾이거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아주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회사만 다녔는데 회사 밖에 나오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 말이요. 제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겁이 났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제일 빨리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땀 흘리는 일보다 돈으로 한 번에 뒤집는 일이에요.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창업이니 가게니 얘기를 덜하고 이상하게 휴대폰으로 영상만 보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굴리기, 은퇴 후 월 300, 주식으로 노후 준비.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자려고 누워서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가더니 밤늦게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술만 먹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표정이 달라요. 사람 표정이. 평소엔 술 먹고 오면 그냥 피곤해서 씻고 쓰러지는데 그날은 들어오자마자 말이 많았어요. 괜히 큰 소리로 웃고 괜히 씩씩한 척하고 그러다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는 선배 만났거든. 그 형이 그러는데 퇴직금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바보다 그러더라고.
제가 바로 말했죠. 그런 소리 믿지 마요. 그 돈은 우리 노후 미천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더 확신에 차서 핸드폰을 꺼내 흔들어 보여요. 아니, 그 형이 종목 하나 딱 찍어줬는데. 이거는 진짜래. 다들 이걸로 먹고 빠진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넘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를 할 건데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아주 계획적인 척말을 고릅니다. 퇴직금 전부는 아니고 조금만. 2천만 원만 테스트로. 딱 2천만 원만 넣어보자. 저는 숨이 턱 막혀서 되물었어요. 2천이 테스트예요. 아니, 우리 퇴직금이 얼만데. 당신 미쳤어?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잃어도 집은 안 흔들리게 하자니까. 내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딱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딱 알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퇴직으로 꺾인 자존심을 어떻게든 세우려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반대하면 남편은 당신은 날 무시한다로 꽂혀버릴 게 뻔했죠. 저는 그날 끝까지 막아보려 설득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와서 갑자기 주식이라니 황당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하더군요. 알았어라고 하는데 진짜 알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거는요,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바빠졌어요. 바쁜 게 아니라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가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말투가 달라져 있어요. 말도 툭툭 끊기고 짧아지고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뒤돌아보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탁 꺼버립니다. 뭐 봐요? 그냥 뉴스. 근데 뉴스 보는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다리를 떨었다 말았다 어딘가 계속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손이 이미 돈에 묵여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우리 대화에서도 은근히 이런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몰라, 이건 타이밍이야. 형이 진짜 잘 아는 사람이야. 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요.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이제는 말리면 더 숨기겠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큰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흥분인지 공포인지 둘 다인지. 여보, 잠깐 와봐. 남편이 폰을 들고 있는데 손이 살짝 떨립니다. 그리고 화면을 딱 보여주는데 2천만 원이 2배가 되어 4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 되네? 사람 마음이 참 못됐죠. 무섭다가도 숫자 앞에선 잠깐 희망을 봅니다. 근데 남편은요. 희망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부활했다고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나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퇴직한 사람이 나는 아직 안 죽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고 돈을 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무슨 소리야? 첫 성공 경험이 남편에게 기준이 되어버려 원금의 2배 수익이 정상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중독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아요. 그날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아껴야지 하던 사람이요. 오늘은 내가 쏜다.
맛있는 거 먹자. 계산도 먼저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제 손을 잡고 기분이 좋은지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엔 마음이 약해졌어요. 퇴직하고 그렇게 죽어 있던 사람이 잠깐이라도 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그 외식을 기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이 하는 행동, 봐라 내가 맞았지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도 믿지? 저는 그때부터 불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믿는 순간이 아니라 남편이 더 크게 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남편의 머릿속 목표가 수익에서 한 방으로 바뀐 걸 알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러 나갔다가 거실에 남편이 있는 걸 봤어요. TV는 꺼져 있는데 남편 얼굴 아래로 핸드폰 불빛만 번쩍번쩍. 집이 조용한데 그 빛 하나 때문에 집이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2천으로 4천 했으면 4천이면 8천도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람이요, 한번 크게 벌면 그게 기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올라가면 현실은 못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쫓기게 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잠도 못 자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남편이 폰을 뒤집어 엎듯이 꺼버리고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거 놓치면 다시는 없어. 당신이 뭘 알아? 그 한마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가족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 사는 사람으로 가겠구나. 그때 이후로 남편은 이번엔 제대로라며 더 큰 돈을 넣을 준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2천이 4천이 된 뒤부터 남편은요, 말투 자체가 달라졌어요. 퇴직하고 맨날 멍하니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진 척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잡고 밥 먹으면서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튕기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제가 뭐를요? 하고 묻자 남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 해봤으니까 알겠더라. 2천으로 4천 만들었잖아. 이번엔 4천을 기준으로 가야지.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4천이 생긴 돈이 아니라 남편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 돈이자 내 실력의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원금 빼고 수익금으로만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그 표정이 딱 네가 뭘 알아 하는 표정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많아? 지금이 기회인데. 그때부터 남편은 상담도 아닌데 어디서 메모를 해와요. 종목 이름은 말 안 하면서 이건 다음 흐름이 어쩌고 이건 테마가 어쩌고 같은 말. 그게 진짜 공부라기보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더 큰 돈을 넣는 건 결심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 되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만 되면 누가 퇴직하고도 불안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숨을 쉬는지 마는지 모르게 눈만 깜빡이고 손가락만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 차리면서 물었죠. 왜 그래요? 뭐 잘못됐어요? 남편이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지금 말 걸지 마. 그 말투가 너무 서늘해서 제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당신 손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서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 빼면 끝이야. 그 한마디가요,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제가 돈 잃어본 적은 없어도 사람 망해가는 말투는 알잖아요. 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이미 끝이 보여서 그래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빼요. 여기서 그만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합니다. 멈추면 내가 졌다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남편의 체면 싸움이 됐구나. 이미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졌냐, 안 졌냐가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요. TV도 안 켜고 불도 최소로만 켜고 핸드폰만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봤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중얼거려요. 조금만 반등 오면, 원금만 뽑으면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잃었길래 그래요? 남편이 딱 그 대사로 가요. 수익 필요 없어. 원금만 복구하면 끝낼게. 진짜로 원금만 뽑으면 끝. 그 원금이라는 말이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단어더라고요. 원금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은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더 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남편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은 걸 되찾기 위해 살고 있구나. 그 되찾기가 되면 그 다음은 또 한 번이 되겠죠. 그때부터 남편의 원금 복구 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이 난 뒤부터 남편은 주식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에 올리기 무서워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제가 묻고 따질 게 뻔하니까요. 대신 남편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죠.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남편이 유난히 예민해졌습니다. 말끝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고 집 안 공기가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은 저녁만 되면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산책이라기엔 돌아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산책 후에도 풀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늘 굳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달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대금 결제일, 보험료 빠지는 날, 관리비 내는 날. 남편이 흔들리는 날짜가 이상하게 그 근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남편을 따라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이 아니라 근거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첫 물증에서 생활비를 막는 듯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 카드 내역을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뭔가 불안하고 의심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래서 한 번만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금액이었습니다.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찍힌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날짜를 달리해서요. 그 순간부터는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이건 투자금을 뺀다거나 하는 돈이 아니라 결제일을 넘기기 위해 생활비를 막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남편에게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몰아붙이면 남편은 더 숨길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냥 확인하듯 최대한 담담하게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요즘 카드에서 큰돈이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흠칫 놀라는 것 같더니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쉬고 짧게 말했죠. 그냥 잠깐이야.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말을 줄이니까요. 그날부터 부부 사이에는 대화보다 의심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반복되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조용히 있었습니다.
따지기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숨길수록 저는 더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편함에 평소에는 없던 봉투들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읽지 않아도 느낌이 왔습니다. 한도, 대출, 연체 같은 단어가 들어있을 법한 봉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식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는 게 아니라 제 정신을 붙들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은 통장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빨리 줄었습니다. 카드값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잔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던 쪽 계좌에서 돈이 잘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200, 300, 500. 누군가가 한 번에 들키지 않으려고 쪼개 옮기는 듯한 흐름처럼 보였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남편은 더 자주, 더 길게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선 꼭 숨이 막히는 듯이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돌아오면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주식이 좀 안 됐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돌려막기가 굴러가기 시작한 상태라는 걸요. 이제는 정확히 얼마냐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죠. 저는 한 번은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조용히 있으면 남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정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고지서들과 제가 메모해둔 날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요.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남편은 처음엔 모른 척 하더군요.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만 마셨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지금은 건드리지 마.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건드리지 마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얼마를 잃었고 지금 빚이 얼마인지 얘기해요. 남편은 그 질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게 남편이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갈등은 말싸움이 아니라 분위기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요구했고 남편은 숫자를 피했죠. 저는 현실로 끌어내리려 했고 남편은 계속 버티더군요. 그리고 결국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원금만 복구하면 돼.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세상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의 빚도 생활도 가족도 전부 복구라는 단어 아래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이때 남편이 가족 돈에 손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통장에서 이상한 흐름을 먼저 봤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받는 쪽이 이름이 낯익더군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잠깐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린 방식이었죠. 당당하게 말하고 빌린 게 아니라 숨기고 빌린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몰래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목격했어요. 통화 시간이 길진 않았으나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이 가족의 신뢰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죠. 문제는 더 이상 투자 실패가 아니라 가족 파탄이 되어갑니다. 그 이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쯤이었나 전화가 울렸는데 보니까 며느리 번호였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심장이 먼저 내려앉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통은 아들이 연락하죠. 근데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다는 건 집안에 이미 뭔가 터졌다는 뜻이잖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살갑게 어머님 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해서요. 혹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는 말씀하셨나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뭘 말했냐고 물어야 하는데 이미 감이 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한참 망설이다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이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빠듯해서 일단은 못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통장에서 보던 아들 이름, 베란다에서 불안하게 통화하던 남편 모습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괜히 강한 척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사실보다 자식 집안까지 건드렸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망가지는 문제니까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목소리. 엄마, 나도 지금 미치겠어. 그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둘러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돈 빌렸어? 아들이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응, 빌렸어. 처음엔 한 달만이라더니 그 다음엔 계속 금액이 커졌어. 그리고 엄마한텐 말하지 말래. 그 순간 저는 딱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담보로 잡고 버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느낀 공포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멈출 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더 많은데 손을 뻗었을 수도 있다. 며느리 전화 한 통으로 제가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남편을 그냥 두면 더 큰 일이 난다는 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 전화와 아들 확인까지 끝내고 나니 더는 설마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울기보다 먼저 계산하게 돼요. 지금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하는 말은 뭔가 같은 걸요. 남편은 그날도 아무 일 없는 척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겉옷만 툭 벗고 물부터 마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으면 눈치라도 보잖아요. 근데 남편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안 들켰다가 아니라 들켜도 버틸 수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면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밥상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돈 빌렸다며. 남편은 그 순간 물컵을 내려놓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 숨이 멎는 것처럼 멈췄다가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대신 축소부터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거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나온 말은 늘 같은 결이었습니다. 잠깐이었다, 곧 정리한다, 원금만 복구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 중독자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반복하는 주문이었거든요. 뉴스에서나 보던 주식이나 도박 중독자들의 말들이 남편 입에서 나오다니.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수도 없이 숫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빚이 얼마인지, 지금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그게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인 걸 알면서도요. 우리 집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평화롭지 않은 숨소리까지 들리는 조용함이요. 아들은 제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엄마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요. 며느리는 불안해했고 아들은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한 목소리로 말한 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빠는 계속 엄마 몰래로 일을 굴린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제가 더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집안일이든 돈이든 문제가 생기면 가족과 같이 풀지 않고 혼자 숨기고 혼자 버티고 혼자 망가지는 방식.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부르든 아니면 전화로만 끝내든 어차피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식 돈까지 손댄 순간 이건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묵으로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식탁 위를 치웠습니다. 그 위에 제가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현금 서비스 받은 흔적들, 우편함에서 나온 연체 고지서들, 통장 계좌의 쪼개기 이체 흐름. 퇴직금만 잃은 게 아니죠. 집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쌓이니까 집안이 갑자기 법정 같아지더라고요.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엔 서류로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끝까지 그 식탁 앞에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눈은 자꾸 다른 데를 봤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다음에 뭘 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찾는 눈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앵무새처럼 한마디만 반복했어요. 원금만 복구하면 다 정리된다. 그 말이 그날만큼은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원금을 복구하면 정리된다는 말은요, 결국 지금까지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미 잠깐이 아니었어요. 오래됐고 깊었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이라는 걸요. 남편은 사과 대신 책임 전가를 했고 그게 마지막 실처럼 끊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였습니다. 서류를 깔아놓으면 사람이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화의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망했다. 옆에서 흔들어서 더 꼬였다. 지금 나를 몰아세우면 복구도 못한다.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아들 부부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고 아들은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멈추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포기한다는 뜻이니까요.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진짜로 가출을 하든 아니면 머리 식히고 오겠다고 나가든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함께 해결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남았는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안 났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디서 돈을 만질까? 며칠 뒤 등기우편이 오면서 아직도 불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요즘은 등기만 와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좋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추천한 걸 믿고 들어간 후배가 금전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건 고소장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집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순간부터 제 공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부부싸움이나 가족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사회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과정은 참 잔인했습니다. 집은 추억인데 그 추억에 가격표가 붙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집 사진을 찍고 짐을 줄이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그 모든 과정이 정리가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외곽에 쥐콩만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집이 좁아지면서 마음도 같이 좁아지더라고요. 난방비가 무서워서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 불을 오래 켜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장 보는 것도 계산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와중에도 남편이 아직도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원금만 복구하면 된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일을 구할 수는 있을까? 이 나이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혼이 답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면 살 것 같다가도 막상 계산기 두드리면 숨이 턱 막혀요. 이 나이에 혼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같이 살자니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남편 얼굴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오르고요. 남편이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기운이 쭉 빠져요. 더 서러운 건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맙기도 한데 그 걱정 속에 섞인 실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이랑 사냐? 그 말은 안 해도 눈빛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은 아직도 똑같아요. 이번에 땡기면 원금까지 다 뽑아. 이번 한 번만 믿어봐. 근데 저는요, 그 이번 한 번이 우리 집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결심했다가 매일 접습니다. 이혼 서류를 출력해 놓고도 도장을 못 찍어요. 찍으면 끝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도장 찍고 나서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자고 싶어요. 통장 확인이 무섭지 않은 밤. 남편 핸드폰 알림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지 않는 밤.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저는 오늘도 남편의 이번 한 번만을 들으며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내 노후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미 끝난 기분이에요. 남편은 돈을 잃었고 저는 나를 잃었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